바로 2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또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나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자, 따로 없으시면은 사장 발제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 발제를 김현근 씨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화면에 예, 보이시죠, 발제문? 예, 보입니다. 예, 예, 예. 들리신가요? 차근차근,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탑재형하고, 제가 이제 보고하는 거 좀 약간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좀 토시들이 좀 더 들어가서,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읽으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음, 준비하신 대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텔레그램 방에 올리신 파일을 보완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예, 부분을 파일을 다시 올려주셔도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부분에 앞부분 내용 개관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발제한 부분에 대한 개관인데 지금 앞부분 내용 개관이라고 지금 제가 타이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할 부분들은 이 편의 사장 자본의 일반 공식인데 거기서 다뤄지는 부분들을 간단히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에서는 자본의 최초 현상 형태가 화폐였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이제 유통 형태에 따라서, 어, 화폐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형태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그 유통 형태에서, 상품 유통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가 이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그 상품 유통의 그 형태상의 차이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통의 에서 중요한 그 내용상의 특징, 형태상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내용상의 특징을 밝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본의 이제 어떤 내적 원리를 자본의 일반 공식으로 이제 정식화하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텍스트 191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본 근대사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 그리고 상품 유통의 발달로 나타난 산업은 자본 성립의 역사적 전제 조건이다. 이 얘기는 곧 자본이 발생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 상품 유통, 그리고 상품 유통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통업들이 이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 이제 그 교재에서 그 텍스트에서는 16세기로 이렇게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알기로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기 부분을 세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 얘기했다시피 상인 자본과 고립대 자본이 이제 토지 자본에 대립했던 이 시기는 이제 중세말 시기로서, 예,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치는 시기로,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저기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발제문에는 아예 들어있지 않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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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들은 딱히 문서로 작성하시진 않으셨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 준비를 하실 때 예, 그런 내용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공유를 할 수 예,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그 발제문을 듣고 나서 예, 또 이제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예, 그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 발제 자료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는 예, 게 나을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예, 있으시면은 예, 나중에 이제 이 발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장씩 다시 이제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텐데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시기는 세계 무역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16세기로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자본 근대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의 이제 최초적인 어떤 눈에 보는 형태로서, 그 화폐를 얘기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품 유통에 있어서, 어, 유통에서 이제 상품과 화폐가 같이 이제 그 유통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는 화폐의 유통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는 유통의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상품의 경제 형태만 본다면 최후의 산물로 화폐만 남게 되는데 이 화폐가 자본의 최초 현상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통 형태에 따른 화폐의 기능. 음, 제가 이제 화폐의 기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시되는 내용으로 봐서, 유통에 따라서 그 유통에 투하된 그 화폐가 그 기능을 달리한다는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불어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통 형태에 따라서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로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통으로서 단순 상품 유통. 이거는 이제 CMC로 실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유통에 사용되는 화폐는 어, 말 그대로 화폐로서의 화폐, 유통 수단으로서의 화폐. 우리가 음, 장 2절에서인가 유통 수단으로서 이게 상품 탈바꿈한다는 그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이제 상통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통 수단으로서 화폐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통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상품이 화폐로 전환하고 그 화폐가 다시 상품으로 재전환되는, 다시 말해서 구매를 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형태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MCM, 화폐, 상품, 화폐의 유통의 경우에는 이때는 화폐가 이제 자본으로서의 그 기능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화폐를 자본으로서의 화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화폐가 가치 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하고 상품이 화폐로 재전환되는 그런 유통 형태에서 사용되는 화폐. 이것을 자본으로서 화폐 이렇게 이름 짓고 있고 이런 그 유통 으로 이제 사용되는 화폐는 나중에 자본으로 전환하는 잠재적 자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CMC 순환과 그 MCM 순환의 어떤 형태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두 종류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C에서 M으로 가는 판매와 M에서 C로 가는 구매라는 두 개의 대립적 국면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 수렴된다라고 하는 공통점과 그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동일한 경제적 등장 인물들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점들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CMC 순환의 경우에 보면은 이 순환에서는 이 순환이 판매로 시작해서 구매로 끝나는 그런 어떤 양상이고 MCM에서는 반대로 구매로 시작해서 판매로 끝나는 양상 이렇게 차이가 나게 어,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제가 이제 그 사각형 안에 예시로서 어, 기업과 닌으로 제시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농민이 가을에 쌀을 수확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 외투를 사려고 할 때 그 쌀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외투를 사는 그런 유통.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고, 니은은 그 외투 파는 옷가게 주인이 외투를 만 원에 사가지고 농부에게 11,000원에 파는 그런 유통 예를 제가 들어서 제시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밑에 정형시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형태상의 차이 두 번째로 가면 CMC 순환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하고 그 상품은 사용가치로 소비가 되는 것으로 순환이 종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은 소비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되고요. 반대로 MCM의 경우에는 화폐로 구매한 상품을 음, 다시 재판매해서 애초에 투하된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 증식된 화폐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유통에서는 화폐와 처음에 투하된 화폐가 되겠죠. 그 투하된 화폐를 통해서 다시 그 몸집이 키워진 증식된 화폐가 나중에 다시 환류되는 이런 운동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유통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서 CMC 순환은 동일한 화폐가 위치를 두 번 바꾸게 되죠. 그래서 쌀을 판매하게 되면 그 화폐 소유자의 화폐가 농민에게 위치를 바꾸게 되고 농민이 옷을 구입하게 되면 농민이 가지고 있던 화폐가 옷 가게 주인한테 다시 넘어가게 되는 위치 바꿈을 두 번 하게 되고 그다음 MCM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위치를 두 번 바꾸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옷이 옷가게 주인이 지불한 대가로 옷가게 주인한테 갔다가 그 옷가게 주인이 다시 이제 농민에게 판매됨으로써 다시 옷이 농민한테 다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그 두 번의 위치를 바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의 목적을 보면은 CMOC는 유통의 목적이 사용가치, 즉 욕구의 충족이죠. 그 다음에 MCM에서는 교환가치의 추구, 더 커진 화폐, 증식된 가치로서의 화폐, 바로 유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CMC 순환은 상품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형태로 드러나는데, 쉽게 말하면 순환의 처음과 끝이 모두 상품으로 배치되어 있죠. 반대로 MCM 순환에서는 음, 처음과 끝 동일하게 화폐라는 경제적 형태가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C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 농민에게는 말 그대로 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바로 옷이라고 하는 사용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MCM, 옷가게 주인한테는 1,000원에, 10,000원에 구입한 외투를
농민에게 11,000원에 이렇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식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의 형태를 보면 실제로 위에서 MCM의 그 순환은 처음과 끝이 모두 똑같은 M으로 이렇게 지시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M은 이제 프라임 M으로, 즉 원래 투하된 화폐의 어, 증식된 화폐 잉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삼각형 옆에 이렇게 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변화량 이렇게 음, 네, 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델타입니까? 예, 그리스 예, 델타입니다. 예, 예, 델타 M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CMC와 MCM의 이제 순환의 어떤 그 형태상의 특징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잠시만요. 예, 잘 예, 하고 계신데, 예,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예, 다른 예, 분들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을 텐데, 한 분당 발제 시간을 한 20분 안팎으로 조금 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빨리 진행해 예, 주시면 네 번째는 좋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낙서는 이런 형태상의 차이를 통해서 음, 자본주의 화폐 운동의 가장 특징을 3가지로 이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한성. 음, CMC 순환은 목적하는 그 상품을 구입하면 그것으로 그 순환은 끝나지만 MCM은 증식된 가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식된 그 가치를 또 음, 그 투하 자본으로 해서 다시 유통에 투입해서 다시 그 순환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것을 무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가를 인격화된 자본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자본가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 어떤 동적인 존재로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화폐 소유자로서 자본가를 인격화된 자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자동적인 주체로서의 가치. 어, MC, M 프라임에서의 이제 자본은 끊임없이 그 자기 몸체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본으로서 그 순환 과정에 투입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이렇게 투여하기 때문에 그 가치 자체, 화폐 자체가 어떤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되죠. CMC에서는 상품이 주연이고 그다음에 화폐는 조연, 수단이지만은 M 프라임에서는 화폐가 주연이고 상품은 그저 가치 증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것을 이제 화폐의 자본을 주체로서 자기 목적적인 실체인 주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결국 육통 분야에서 이제 자본이 취하는 그런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MCM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본의 일반 공식을 이렇게 정식화해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 그, 제가 그 이 발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 때, 어, 아이고, 이런. 자, 제 말씀 들리시죠? 예, 혹시 네,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그 접속이 불량했던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제를 부탁드릴 때, 내용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저 대신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는 것까지를 제가 이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제 1차적으로 이제 발제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 자기가 이제 고민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 내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5장하고 6장 발제까지 다 듣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 장씩 보면서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기수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어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은 김기수입니다. 5장은 앞서 설명해 주신 자본의 일반 공식에 이어 모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마르크스는 상품 교환은 등가물끼리 교환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어떻게 잉여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게 모순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직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유통 형태가 있는데요. 단순 상품 유통으로 CMC 형태가 있습니다. 상품이 화폐가 되고 화폐가 다시 상품이 되는 과정이고, 사용 가치가 획득되는 과정, 그 목적으로 단순 상품이 유통됩니다. 어,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일반 공식은 MCM 프라임으로 가치가 증식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M 프라임은 기존의 M보다 잉여 가치가 더 더해진 걸로 설정을 해서 자본가가 화폐로 상품을 구입한 뒤에 더 많은 화폐를 받고 파는 과정을 통해 잉여 가치가 생긴다라는 일반 공식을 예시로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게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며 두 가지가 단순한 형식의 반대이고 역전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치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유통에서 잉여 가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등가 교환의 원칙입니다. 상품 교환의 기본 법칙은 등가물끼리의 교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원 가치의 상품과 50원 가치의 상품 각각 다른 것을 서로 교환하면 교환 전후의 총 가치가 1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 논증을 하면서 유통에서 잉여 가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설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A가 어, 그 상품의 가치보다 10% 비싸게 팔아서 판매자로서 이익을 봐서 10%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A도 또 다른 어떤 것을 사서 구매해야 되는 구매자가 되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도 결국 10%를 비싸게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구매자가 됨으로써 손실도 10%가 됩니다. 결국 모든 상품 소유자가 10%씩 비싸게 팔고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별적 그 거래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가치는 유통 이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벌써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뿐 단지 그뿐이고 가치 자체를 창출하지 않아서 포도주 한 병과 곡물 5홉이 교환되는 것은 이미 그것이 가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교환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고 선생님께서도 여러 차례 반복 설명해 주신 건데 저도 아직 헷갈렸던 부분을 18세기 경제학자 콩디학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예시를 해주고 좀 상수를 해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보강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환 후 양측이 모두 사용가치 측면에서 이익을 봄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었지만 이것이 교환 가치 이익하고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교환 가치에 관해서는 평등이 있는 곳에는 이익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자본 형태들의 한계가 있는데요. 상인 자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화폐로서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으로 다시 더 비싼 화폐를 얻는 MCM 프라임 과정에서 상인들은 생산자에게 싸게 사고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이는 유통 과정 내부에서만 작동을 하는 것으로 등가 교환 원칙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구조가 아니라 일부 한 단계 특정 거래권에서의 속이기 사례라고 해석을 했고요.
216페이지에 전쟁은 약탈이고 상업은 사기라는 프랭클린의 냉소적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고리대 자금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용문도 이 부분이 재미있어서 화폐가 매개 없이 더 많은 화폐를 낳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활용하는 화식술은 뭐 좋을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반자연적인 생계 형태로서 이러한 상업 자본이나 이자를 낳는 자본은 영어로 데리버티브라고 써 있는데 이게 파생적 형태라고 하면서 화폐의 원래 목적, 상품 교환의 매개로서의 본래 목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꼴이라고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역설 부분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끝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유통의 외부에서 생겨나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내부를 통해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유통 안에서는 자본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여야 하는데, 상품 소유자의 활동을 통해서만 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생겨나야 되는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고 팔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끝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화폐 소유자는 자신의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욕망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를 직접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따라서 화폐나 상품을 자본으로 다시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218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전개에 따라 이 모순 상태가 있고 논리적 교착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장에서 배웠던 자본의 일반 공식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 유통 과정, 상품 자본 안에서는 가치가 생길 수 없다라고 물음표를 남기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교환의 등가성 원칙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가 로드스의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보라라고 마치는데요. 저는 뭐 잘못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드스 섬에서 매우 높게 뛴 적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에게 응수로서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마르크스가 화폐나 상품이 자본이 될 수 있는지 유통구조 안에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마르크스가 응수한 문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6장 발제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자본론 제1번 2편의 6장 발제문입니다.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내용인데요. 저를 위해서 이 화폐에 대한 개념을 그냥 간단히 가치 척도, 또 유통수단, 지불수단, 회장화폐, 세계화폐라는 그 앞에서 그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 화폐는 상품의 가격 실현이다. 그러나 이제 가치량은 불변한다. 왜냐하면 앞에 두 분 발제자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등가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이 장은 이제 노동력에 대한 건데 노동력이란 사용하면 가치가 창조되는,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면 가치가 창조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진 상품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 노동력 또는 노동 능력이란 인간의 신체 속에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로서 온갖 종류의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켜야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노동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폐 소유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화폐 소유자가 시장에서 노동력을 발견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상품 교환은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그 상품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 이외의 어떠한 종속 관계도 뭐 판매자나 구매자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노동력 소유자가 노동력을 시장에서 판매해야 화폐 소유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력 판매자, 즉 노동력 그 소유자와 또 노동력 구매자가 서로 배등한 상품 소유자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법률상 평등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 소유자가 아니라 상품으로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즉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살아있는 실체가 이제 노동력을 어, 판매할 수 있는 그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특성에 의해서 어, 미래의 생산물, 즉 아직 생산되지 않은 그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상에 그러니까 나타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 시간적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는데 좀 설명이 좀 어렵네요. 어, 사- 그런데 이제 상품으로 유통이 되는 생산물은 생산물이 존재하려면 생산을 먼저 하고 그것이 판매가 되고 그래야 가치가 있어서 이제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품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해야 된다. 이제 노동자의 이중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노동력 실현에 필요한 모든 물건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폐 소유자와 상품 소유자의 관계, 즉 노동력을 사고 파는 관계는 자연사적 관계도 아니며 모든 시대의 공통된 사회적 관계가 아니다. 이는 역사적 발전의 결과이며 수많은 경제적 변혁의 산물이고 과거 수많은 사회적 생산 구성체의 몰락의 산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적 대리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생산 양식,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화폐 소유자와 노동력 소유자와의 사고파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화폐와 자본에서 화폐는 상품 유통이 조금만 발달하면 모든 화폐 형태가 나타난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이제 화폐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본은 상품 유통과 화폐 유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과 생활 수단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은 처음부터 사회적 생산 과정 하나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만 자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력의 가치 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에 드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가치가 규정된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도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을 그 가치 또는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연상하고요. 노동력이 가치인 한 노동력에 대상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사회적 평균 노동을 표현하고 있다. 노동력은 오직 살아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만 즉 노동력의 생산은 이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하고
이 개인 자신의 재생산, 또 그의 생활의 유지, 일정량의 생활 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결국 생활 수단이 생산이 드는 노동 시간, 또 생활 수단의 가치가 곧 노동력의 가치로 어,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력은 뭐 근육, 신경, 뇌 등의 지출로 인한 발휘가 된 다음에 다시 보충되어야 되고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재생산 이것은 소득의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 했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어,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생활수단의 총량은 노동하는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가치 규정에서는 노동자의 자연적 욕구와 그 욕구의 범위나 충족 방식 등은 매우 다양하다. 뭐 민족이나 뭐 지리적으로 다 각각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데 역사적, 도덕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나라에는 평균 범위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력의 지속적인 보충.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자녀들, 뭐 그 자녀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 노동시장에서의 그 노동력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그 지속적인 보충을 위한 생활수단, 또 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비용 등이 노동력 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그 가치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하루 가치, 매일 재생산되는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을 12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필요 상품량 묶음을 이거 1년 동안 총 그 애를 더해서 365로 나누어서 1인을 계산을 했는데요. 6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매일의 노동력에는 단일분, 그러니까 노동일의 하루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일분이라고 6시간을 단일분으로 계산해서 단일분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으므로 그 노동력이 매일 생산되기 위해서는 노동일의 반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량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 즉 재생산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형성한다. 만일 반일분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3원으로 표시된다면 3원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래서 노동력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매일 3원에 판다면 노동력의 판매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이 3원을 자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화폐 소유자는 실제로 이 가치를 지불한다. 라고 이제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질문이 생겼는데요. 3원은 단위분이므로 다시 말해서 노동일이 12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력 가치, 즉 자본가는 2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3원만 지불하고 3원을 인력 가치로 측정한다는 의미인지 이게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조금 올려.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품의 사용 가치가 아직 구매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양도와 현실적 의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노동력 가치는 노동력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력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뭐 생활수단이라든지 기타든지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거 이해하시려고 했습니다. 구매자의 화폐는 대체로 지불수단으로 진행한다.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격을 지불받기 전에 노동력을 구매자의 소비에 맡기고 어,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그래서 신용을 준다. 그래서 이 사용 가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화폐 소유자가 교환을 통해 받는 사용 가치는 노동력의 현실적 사용, 즉 노동력의 소비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노동력의 소비 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 과정이며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예, 어, 4장, 5장, 6장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각 장을 발제하신 분이 질문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발제 중간에 발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4장 발제 김현근 씨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발제문이나 그 텍스트의 그 페이지 수를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여럿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책이나 발제문에 해당 부분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단 공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어련히 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 의문이 네,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 텍스트 191쪽 네. 두 번째 문단 맨 끄트머리 문장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두 번째 문단의 맨 예, 끝머리. 예, 예. 그 마지막 문장에 상품 유통의 이 최후 사물은 자본의 최초 현상 형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본은 상업 자본만 얘기하는지 모든 자본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자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사장에서 지금 처음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딱히 이 자본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자본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거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1권 1편에서 상품과 화폐를 다루었는데, 1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가 상품 생산, 상품 유통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1편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2편에서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이제 2편의 제목이죠. 즉, 1편에서 상품 유통의 결과로 화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품 유통의 최후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폐거든요. 그죠? 근데 이 화폐가 자본의 최초의 현상 형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자본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편은. 그죠? 예.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품에서 화폐로 다시 화폐에서 자본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예, 논리적인 구성이 이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의 최초 형태가 화폐 형태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립하기 이전에도 자본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상인 자본이나 고리대 자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자본입니까? 그러면 뭘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치 증식을 위해서 투하되는 가치죠. 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실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화폐 형태라고 하면 이제 가치 증식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투하된 화폐, 그게 자본인데, 그래서 사실 그 간명한 그 정의가,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정의가 201쪽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 예, 이게 이제 예. 자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규정이에요. 네. 자본은 뭐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예,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아, 더 없으세요? 예. 사장에서 더 없으세요? 아까 저기 발제하면서 또 이런저런 그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음, 또 하나 이제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네. 그 잠재적으로 자본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디쯤이죠? 192쪽 네.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세 줄입니다. 번째 문단의 제일 예, 마지막. 예, 이미 아, 잠재적으로 자본이다. 예, 잠재적으로 예, 자본이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유통하는 화폐가 모두 자본으로 전환된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자본 이제 가치 증 가치 증식을 하기 위해서 투하된 것만 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죠. 예, 뒤에 네네. 예, 나오는 이제 그 스크루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스크루지는 화폐를 퇴장시켜 가지고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네네. 구두쇠여놔서 그가 예, 이제 퇴장시키는 화폐는 예. 자본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죠. 네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혹시 또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정리하면서 또 확인할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발제자께서 더 말씀이 없으시면, 다른 분들, 사장에서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네, 그 자본이 네, 자기 증식하는 가치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치하면 우리가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뭐 이렇게 나눠서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가치 또 앞에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가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다 이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가치라는 용어를 확인했는데, 음, 자꾸 이제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도 가치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스가 그 용어 내지는 개념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용 가치는 그냥 쓸모 있는 물건 네네. 또는 그 쓸모, 유용성이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음, 교환 가치는 상품들끼리의 교환 비율, 최종적으로 가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음, 실체가 인간의 노동인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발제자님께서 발제하신 부분 중에 네, 발제문 2페이지, 4쪽 보겠습니다. 예, 사장, 예, 2페이지에서 예, 예, 두 번째 예, 페이지. 니은 MCM의 예시에서 예, 그 옷가게 주인이
화폐, 외투, 화폐 이렇게 바꾸면서 1,000원을 남긴 게 그 1,000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잉여 가치가 맞는 건가요? 예, 대답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아, 아, 왜 그러시죠? 예, 아, 질문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잉여 가치가 여태까지 앞에서는 어떤 생산에 의해서 이제 그, 가치가 만들어진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이거는 네, 어떤 판매 과정에서 생긴 거라서 네, 네. 정확하게 잉여 가치가 아니라 이게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상품을 안 사고 파는 나왔는데, 과정에서 예, 가치가 추가됐는데 이걸 잉여 가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저기, 예. 근데 일단 그 예, 잉여 가치라는 개념 자체는 자본 운동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되면 잉여 가치라고 지금 정의가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당장 이제 5장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5장 발제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근데 과연 상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잉여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5장 이야기할 때 네. 또 이제 한참 살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고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편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네네네네. 드릴까요? 이제 네네.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요. 네. 실제로 그, 가령 쌀 가게 주인이 쌀을 사가지고 와서, 구매자에게 이제 팔 때, 어, 팔 때 실제로 쌀 한 감을 이렇게 가져와서 구매자한테 한 감을 판다고 했을 때 실제로 쌀의 어떤 양은 변화가 없는데 그 화폐 가격은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예, 외투죠. 이 예, 위에서는 지금. 외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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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 5장과 6장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뭐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사장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제를, 맞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시간을 내서 읽어 오시고요. 그리고 읽다가 또는 이제 뭐 바빠서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발제문 듣다가 예, 잘 납득이 안 가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1편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그 모든 문장을 본문을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괴롭히시는 만큼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이제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슬라이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편하고 2편 전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논리적인 구조는 상품에서 화폐로 다시 이제 화폐가 자본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발제할 때도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셨는데, M 프라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첨자가 붙은 걸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다시라고 읽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이제 M이 다시 한번 추가됐다라는 의미에서 M 다시인데 이건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가 섞인 방식이죠. 그래서 정식으로는 M 프라임이라고 이제 읽으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MCM, CMC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두 그 약자를 연결하는 조금 이제 긴 이 문장부호를 이제 대시라고 이제 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어, 텍스트에 있을 때는 M 대시 C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그냥 MCM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 주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191쪽부터 이제 막스가 첫머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화폐 형태의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 자본과 이제 고리대 자본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자본의 기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 자본이나 고리대 자본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어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자본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과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조금 혼동을 하게 되고 막스와는 다른 적어도 막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문장이 이 첫 번째 문단에 16세기의 자본의 근대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 자본이 상인 자본이나 고리대 자본이라는 형태로 존재했고, 그래서 이제 화폐 재산으로 토지 소유에 대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배계급의 이제 권력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 토지 재산으로부터 이제 나왔는데, 에, 그때도 이제 자본가들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화폐의 소유자들, 화폐 재산의 소유자들로서.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근대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스가 근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사실상 이제 산업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산적인 영역을 자본이 장악하게 되는 게 자본주의에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그 생산적인 영역을 자본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16세기부터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6장에 나오죠. 노동력을 상품으로 이제 구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하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 1편에서 우리는 단순 상품 유통이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다른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상황, 즉 사용 가치 획득이 목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화폐는 자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MCM 프라임에서의 이제 M은 뭐다? 예, 화폐로 상품을 구매한 이유가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되팔아서 더 큰 가치를 가진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화폐가 투입된 겁니다. 이때 비로소 화폐는 화폐이면서 동시에 자본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란 뭐다? 아까 나왔듯이 자기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본이다라는 거죠. 돈은 곧 돈이고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상품 유통에서의 화폐와 자본의 일반 공식에서의 화폐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역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발제자께서 자, 1편 수준에서 그 이미 화폐 퇴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화폐에 대한 욕구,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 있는데 CMC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성경책을 만들어서 팔되 거기서 얻은 화폐로 위스키를 구매해서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른바 이제 금욕의 복음을 실천해야 됐는데 그게 사실은 2편으로 넘어와 보니까 바보짓이었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200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발제자께서 이 부분 두 번째 줄부터 읽어 주실까요? 부에 대한 무한한 탐욕부터요. 부에 대한 무한한 탐욕, 정열적인 교환가치 추구는 자본가와 구두쇠에게 공통되지만 구두쇠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본가는 합리적인 구두쇠다. 구두쇠는 화폐를 유통해서 끌어내므로써 교환가치의 쉴 새 없는 증식을 추구하지만 더 영리한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한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이제 구두쇠 수존노는 CMC 수준에서 이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스크루지나 자린고비 같은 방식은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해서 끌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상품을 만들어서 팔되 그 상품과 교환된 화폐를 계속 유통시키지 않고 이제 유통에서 빼내서 이제 쌓아두는 화폐 대장이라는 형태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리석은 방식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식적으로 화폐를 유통에 투입해서 운동시킴으로써 더 큰 가치를 가진 화폐를 지속적으로 이제 회수하는 게 이제 자본의 운동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하고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이제 혼동하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이 차이를 흐리게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16세기부터 자본의 근대사가 시작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다? 예, 생산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배적일 때 비로소 그 사회를 자본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장에서 우리가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를 다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행해지기 이전에도 자본은 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자본 또는 자본가들은 비자본주의적, 전자본주의적인 그 생산 방식들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본들이 번성하는 시기라고 해서 자본주의냐?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단히 많은 이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장이 이른바 세계체제론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세계체제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12세기, 13세기부터 이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시들에서 상인 자본들이 번성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나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원격지 무역에 나서게 되면서 이걸 이제 자본주의 세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번성한 상인 자본들은 생산적인 영역을 에게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스적인 의미의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하고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는 막스의 시각에서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미 이제 많이 비판이 됐지만은 나아가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이 상인 자본이나 고려대 자본이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막스 당대에도 이미 이제 이걸 고대 자본주의라고 이제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혀 이제 되도 않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다 맞다라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막스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가 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 세계체제론이 마치 이제 막스주의 이론인 것처럼 이제 잘못 유표된 데에는 나름 이 진보적 급진적이라고 하는 이런 대중이나 이제 지식인들에서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분들의 그 잘못된 기여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앙대 사회학과에 계셨던 이제 백승욱 교수라는 분.
이분이 이제 유명한 세계 체제로 이제 월러스틴의 제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계 체제론으로 이제 막수주의 이론이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훨씬 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넓게 악영향을 끼친 분이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계셨던 윤소영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나름 이제 그 좌파, 또 막스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뭐 상당한 운동권 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분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른바 좌파 운동권에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끼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세계체제론을 이제 수입해다가 이게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적용인 것처럼 팔아먹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름 뭔가 그 진보적, 급진적인 그런 이제 그 현실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세계 체제론과 막수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된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막수주의의 그 역사, 제대로 공부하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막스를 직접적으로 읽고 자기 머리로 고민하는 경우는 이제 더 드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차 문헌이나 3차 문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 이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겠거니 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자본론을 직접 읽고 있기 때문에 막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사장은 뭐 이런 정도네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없으시면은 일단 조금 교수님, 쉬고요. 잠깐만요. 네네네네네. 네, 아까 상업의 번성하고 상업 과로하고 상인 자본, 상업자본 있죠, 상업자본. 이 예, 상업 자본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상인 자본이 곧 상업 자본인 예, 거죠? 예, 맞아요. 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3권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 상업자본과 화폐거래 자본을 이제 그 통칭해서 상인자본으로 이제 막스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크게 그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인자본이 번성하는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상인자본은 결국 뭘 통해서 번성을 했다? 예, 자본주의 이제 그 적인 생산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인 이제 생산 방식을 수탈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그 다음 5장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유통 과정에서 가치보다 싸게 후려쳐서 낮게 구매하고 가치보다 비싸게 높게 바가지를 씌워서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치 증식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또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당장 더 없으시면 일단 조금 쉬었다가 5장하고 6장 진행하겠습니다. 예,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